우리 단원평가 풀겠습니다. 그래서 단원평가 쪽으로 페이지 이동을 좀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종류 그리고 취득 원가 부분을 했었죠. 네, 그 부분하고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76페이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시고 분계 문제는 실질적으로 앞에 당좌자산에서 배우셨던 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왔는데 아직 돈을 주었다, 못 주었다. 그리고 돈을 주었다라면 무엇으로 돈을 주었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때 부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부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자산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추가된 거. 그래서 실제 새로운 분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좌자산 쪽에서 왔던 그 원리에 상품 계정이 등장한다, 원재료 계정이 등장한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건을 팔았다, 그럼 매출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샀다라고 하면 팔목적인 거잖아요. 그럼 팔았다, 그럼 대금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건 매입과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우리 왜 반대 성격 얘기했었, 아니, 동일한 성격인데 매출자 입장이냐 매입자 입장이냐 얘기했었던 거 있었죠. 네, 저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그 부분 얘기가 새로운 문제로 조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자, 우리전자에서 상품 200만 원을 매입을 했고요. 자, 반드시 지문의 내용이 등장이 되면 여러분이 꼭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분계 처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개정 과목을 써야 될 건지 그 내용을 꼭 선택해 주는 거에서 조심하실 것.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푸시다 보면 상품 계정으로 출제하는 분도 있고요. 원재료 계정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급수에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회계 2급은 도소매업인 개인 사업자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상품을 샀다는 게 거의 주예요. 그러니까 사오면 상품이면 사오면 상품이고 팔면 상품 매출이에요. 그런데 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세무 1급 급수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지냐면 제조라는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상품이 아닌 누가 이제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 계정들이 등장한다는 거. 근데 제조와 도매를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샀는지 원재료를 샀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함정을 조금 더 깊이 이제 넣고 싶다 그러면 부재료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부재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조심하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상품을 사가지고 왔다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상품이라는 부분에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입했으니까 대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은 50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여러분,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는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아니라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또는 타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점이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타인,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러면 요 당좌수표는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고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읽자마자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그러면 2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150만 원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150만 원 잔액은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자, 당사는 우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때 기록하는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이 되는 거죠. 당좌예금. 그래서 내가 남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던 수표를 타인한테 배서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받았을 때 분명히 차변에 뭐라고 썼을 것이다? 현금이라고 썼으니까 내가 이게 밖으로 나갈 때 현금이 감소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감소시켜 주시고 당좌 예금의 잔고가 결과론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자산이라고 하는 상품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과 현금이 감소하니까 우린 정리가 끝났죠, 여러분. 그런데 뒤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네요. 단 매입운임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변 정리 모두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발생한 이 운임이 문제인 거죠. 자, 이 부분은 무슨 부분? 내가 상품을 무엇하는 과정, 지금 구입하는 과정 중에 들어간 운임이죠. 그래서 이 운임은 뭐가 돼야 된다? 상품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 처리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내가 구입한 상품의 금액은 20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 더해진 202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취득원가 가산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변을 먼저 쓰든 상관없는데 저희는 차변의 상품 얘기 끝내놨으니까 차변 먼저 기록할게요. 그래서 차변의 상품 202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셔서 현금 얼마가 나갔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현금이 왜 52만 원이냐면 운임 2만 원도 현금 주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이라고 했어요. 그 금액이 5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52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당좌예금 150만 원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좌예금은 현재 은행 명기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자, 금장상해와 계약한 판매용 운동화. 여러분, 판매자가 붙어 있으니까, 아, 재고자산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가액,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화가 도착하여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여러분. 우리 교재는 2021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2021년도 10월 23일.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음을 내가 발행해서 지급한 거죠? 그렇고, 지금 판매용 운동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쓰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상품이라고 쓰시는 게 맞겠죠. 그럼 상품을 사가지고 왔고 어음을 주었다? 상거래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놓으셔라. 아,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부채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계약금을 제외한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상품을 사가지고 오는데 미리 준 돈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미리 주면 선금이 되는 거고 내가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계약금을 주었다 받았다의 관점은 내가 주는 입장이면 추후에 다른 걸 제공받을 거예요. 그래서 재화를 제공을 받든 용역을 제공을 받든 그리고 내가 돈을 미리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화를 넘겨주든 아니면 내가 용역을 제공하든 그래서 받았는지 주었는지 사가지고 오는 입장인지 파는 입장인지 정리하실 것. 그래서 사가지고 오는 입장이면 선급금, 파는 사람의 입장이면 선수금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품 100만 원에 대해서 선급금, 아니 상품 1000만 원에 대해서 선급금 1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어음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에 대해서 나는 어음을 발행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그리고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라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죠. 우린 차변에 상품이라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엔 선급금 상계 정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무엇이다? 우리는 누구한테 물건을 사왔다? 금장상회한테 물건을 사왔죠. 반드시 거래처 금장상회를 꼭 기록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자, 그리고 어음에도 무엇 하셔야 된다? 거래처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 어음, 금장상에 기록해 주시고요. 900만 원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계약금 얘기랑 어음 발행한 얘기 동시에 다 출제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원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 23만 원이 발생하여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정말 친절하네요.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주었죠, 여러분. 취득 원가로 하라는 얘기가 없어도 원재료와 관련된 수입 시 발생한 통관 수수료는 누가 봐도 뭐가 돼야 된다? 원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린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원재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돈은 무엇으로 주었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 계정이고 지급했으니까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정 정리 끝났네요, 여러분. 차변에는 자산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원재료 계정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23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누구를 기록하시면 된다.
보통 예금이라고 기록하시면 되시고 23만 원. 자, 여기에 이제 유의사항을 기록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3번의 문제가 오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우리 어제 여러분 미착품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미착품을 개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미착품 개정 과목을 쓰는 게 맞느냐? 원재료라는 걸 쓰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미착품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우리가 수입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선적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적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선적지에서 배는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돛담배 하나가 띄어져 있고 거기에 물건을 실어서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이 도착하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도착지에서 무엇하는 사람, 수입하는 사람, 그리고 인천세관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얘기인데 문제는 이 미착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송 중인 재고자산을 미착품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지금 소유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걸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거든요. 그럼 소유권에 대한 얘기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내가 물건을 사온다, 수입하고 있다라면 배에다가 무엇하며 우리 요 갑판에 실어주기만 하면 내 물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다? 아, 내 거로 취급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배가 떠나서 오고 있어도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소유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의 부분은 이 소유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일을 해보면 이 도착지 수입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에 뭐가 있을 것이다. 공장이든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장이나 사무실이 또는 창고가 지금 현재 여기가 부두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가 인천이었다. 라고 했다라면 인천에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인천에 도착을 하고 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해요. 그리고 서울에 창고가 있고요. 공장도 있어요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사업하고 있는 장소까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운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창고이든 우리 사무실이든 이 부분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두 다 미착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다 미착품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넘어올 때 세금이라는 관세도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서 통관과 관련된 수수료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게 통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한 공간, 장소에 또 보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장치에 보관이라는 걸 해요. 보세장치 보관은 빨리 빼는 게 좋거든요. 네, 보관료가 비싸요. 그러면 그런 보관료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과정 중에 내야 되는 일종의 세금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관세 말고도, 이런 관세 말고도 여러분이 자동차를 수입한다. 여러분 국내에서 자동차 사시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말고도 내는 세금이 또 있지 않나요? 개별 소비세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차 기준 빼고는 개별 소비세라는 걸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죠. 그럼 제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가 있다. 개별 소비세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현재 시계를 구입했는데 그 시계가 지금 1,500만 원짜리다. 100% 개별 소비세 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라든지 가구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정 금액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특별하게 너네는 세금을 더 내야 되라고 해서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런 세금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뭐로 처리할 거냐? 취득 원가로 처리해라. 근데 그게 원재료가 맞느냐? 상품이 맞느냐? 미착품이 맞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장소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미착품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그럼 원재료 처리한 게 그러면 틀렸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통관 수수료를 통관하는 시점에 준 게 아니라 나 창고에 도착한 시점에 돈이 나갔다. 그리고 난 그때 회계 처리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재료 처리해도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착품으로 가려면 최근에 미착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단서를 다뤄두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창고에 무엇하지 않았다?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고에 입고 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입고 전.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미착품이 맞아요. 근데 복수 답안 인정은 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 미착품으로 답안을 주지 않고 계속 원재료나 상품으로 줬어요. 답공지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땐 기출문제를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부는 그렇게 했는데 이 미착분으로 답안이 올라오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지금 원재료가 아닌 미착분으로 답안 공지가 됐지만 우리 원재료 처리한 것도 무엇으로 맞은씀으로 처리는 해줬어요. 그런데 창고 입고 전이면 누가 봐도 미착품이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창고에 입고가 되면 차변에 있었던 미착품을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에 차변에 드디어 나는 무엇이 원재료가 또는 상품이 무엇되는 것이다 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무사무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가셔서 고민을 하세요. 근데 그 얘기는 선임이 처음부터 다 원재료로 뿌리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미착품으로 잡아놨다가 원재료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은 많은 얘기를 못 내죠. 우리가 여러 개 사건 중에 하나를 착출해서 내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뭐 관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각종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세금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무슨 보면 수수료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운반비도 당연히 발생할 거고요. 운반비는 여러분, 우리가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운반비도 있지만 제가 아까 어디에 인천에 도착을 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다? 서울이다. 그럼 여러분, 이 서울까지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륙 운송료라고 해서 트럭킹 차지가 또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운반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운반비를 얘기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기까지 들어간 것만 운반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운반비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취득원가의 가산인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러면 운반비는 지금 국제적으로 발생되는 운반비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운반비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런 운반비도 있을 거고 그럼 각종 참 많은 것들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수입하는 회사는 이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부대 비용 종류가 매우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수입이 계속 있는 회사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건이 계속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M대로 하는 상황이라면 차변에 뭐라고 쓰시고 미착품을 쓰시고 우리 창고에 도착이 되면 무엇 하시고 미착품을 상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편에 누굴 써주셔라 상품을 쓰든 원재료를 쓰든 뭘 쓰겠죠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쓰는 건 재고자산 중에 하나를 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수입한 건수를 세보니 1250건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행위가 몇 번 이루어졌다? 1250번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더 재미있는 건 세금을 내는 시기와 수수료를 지불했던 시기와 운반비가 나갔던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증빙이 다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경을 넘을 때 내고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반비 같은 경우 제가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겠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발생되는 운반비, 내국에서 발생되는 운반비. 그럼 당연히 그 운반비는 지불하는 거래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되는 시점도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모두 다 처리해야 되니까 제가 1250번에 수입을 했다라고 해서 회계 처리가 딱 1250건이 아니라 거기에 증빙별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몇천 건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미착분이 차변에 이만큼 쌓였다가 대변에 없어지면서 우리 어느 변에 차변에 상품이나 원재료가 들어온다는 얘기세요. 그 붕괴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세무대리인 말씀드리냐면 세무대리는 그렇게 일하려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고 계십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만 하고 있다? 우리는 학계전액 시산표에 갔더니 미착품만 아주 뚱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착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진 적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학계전액 시산표에 차변에 들어왔던 부분에 합계난이 있다고 했죠. 그 합계난의 금액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변에 이게 감소된 적이 없으니까 그 합계 금액이 그대로 잔액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산할 때 자, 그럼 12월 31일이네요. 12월 31일에 이 미착품을 한꺼번에 무엇한다? 우리 왜 턴다는 표현들 하세요, 실무자들이. 야, 그거 털어. 그러면 상계해라, 반제해라, 반대편으로 보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시냐면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 미착품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는. 그거 고민해 보셔야 되세요. 만약에 미착품이 결산서에
있더라. 그러면 그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창고에 들어와서 모든 상황이 끝났는데 여전히 미착품을 해놨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 미착품을 제가 재고 자산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이게 상품이었어요. 그럼 팔았으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팔면 이 재고 자산은 어디에 가서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누가 생길까요? 팔았으니까 원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착품이 이 중간 과정 점핑해서 원가로 갈 수 있냐? 못 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기업은 FM대로 일을 거의 다 하자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정리를 다 하는 습관이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대리인들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그때그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거 정리하는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도 하고 그래서 계속 미착품에 쌓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 시점에 정리를 하더라. 그게 결산 때 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실 것. 그래서 이게 남겨져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모두 다 창고에 들어와서 재고 자산으로 가서 원가까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상품이 아니라고 하면 이 중간에 원재료일 수도 있겠죠. 그럼 원재료가 어디로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흐름 얘기했었죠. 원재료가 어디로 넘어가서 제공품 넘어가야죠. 근데 원재료가 없이 제공품이 들어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착품이 제공품을 바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생겨야 되는 거고 원재료가 제공품에 가고 제공품이 제품으로 가서 걔를 팔았다라는 프로세스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계 없이는 그게 바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시험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네, 시험이 쉽습니다. 시험은 그냥 개정 과목만 물어보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창고에 미입고다라고 하면 또는 창고에 도착 전이다. 지금 운송 중이다. 라는 글씨가 있으면 원재료 대신에 누구 써주셔라? 미착품 써주셔라. 미착품.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금장상의 원재료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약정에 따라 결제하면서 우리 50만 원을 할인받고요.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무엇하였다? 결제하였다. 결제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리고 이 외상매입금은 누구를 사가지고 오는 과정에 발생된 거? 원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과정에 발생된 거. 그런데 나는 할인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된다?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갚는데 돈을 지불하는데 조기 결제를 해줬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약정된 날짜보다 빨리 결제를 해주면 또는 어음으로 갚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을 현금 등의 돈으로 또는 보통예금이겠죠. 네,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결제를 해주게 되면 무엇하더라? 우리는 그것도 우리 이 할인에 대한 얘기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결제라는 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결제 부분 때문에 우리 50만 원 할인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기 결제에 의해서 할인이니까 우리 사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외상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입 글씨가 있죠. 그래서 매입 할인 이렇게 두 개를 매핑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매출과 관련된 할인이면 우리가 이 조기 결제라는 건 여러분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발생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에요. 반드시 마감이 끝나고 내가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기 결제예요. 그럼 지문에 누가 들어온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결제할 때 나 할인해.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입이나 매출에 할인자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매입의 할인이네요. 그래서 매입 할인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매입 할인은 내가 원재료를 사는데 지금 할인받은 건지 아니면 상품을 사는데 할인받은 건지 코드 관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매입 할인은 원재료와 관련된 매입 할인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잔액 우리 1,000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950이죠, 여러분. 그래서 950만 원은 누굴 발행해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당좌 예금이라고 기록을 하시는 거죠. 자,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됐을까요? 근데 그렇게 정리. 그러면 제가 외상매입금 갚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 저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과거에 차변에 원재료 얼마를 사오면서 100만 원어치를 사오면서 우리 대변에 누가 있었다?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이 지금 갚을 돈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돈을 무엇했다? 갚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변에 차변에는 자연스럽게 누굴 써주시면 되시고 외상 매입금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거래처 누구 넣어주셔야 되고요. 금장 상회를 써주시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편에는 돈 나간 조건을 쓰라는 거죠. 근데 그 돈 나간 조건을 쓰는데 일단 나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의 잔고가 감소돼야 된다. 그런데 할인을 받았다. 조기 결제로 인해서 계속 950만 원만 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50만 원은 뭐라고 쓸 거냐? 여기다가 매입 할인이라고 써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 할인. 그리고 그 금액은 5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이 매입 할인은 원가를 줄어들게끔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원재료나 상품은 소매에서 원재료 1,000만 원은요. 공정에 투입하면 제공품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럼 제공품의 금액이 얼마가 된다. 이게 다 넘어갔다라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완성이 되면 뭐가 될까요?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제품의 원가도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팔았다.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매가 되면 매가는 뭐가 되고 우리 매가는 수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원가인 거잖아요. 원가는 뭐가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비용이 되는 거죠. 매출 원가라고 하는.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내가 조기 결제로 인해서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을 갚을 때 50만 원 할인 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950만 원의 사은꼴인 거죠. 그쵸? 근데 장부의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을 내가 회계 처리해서 올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회계 처리를 직접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원재료 1,000만 원 사가지고는 과정 중에 증빙을 주고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얘를 상계 정리해라. 그리고 돈을 갚을 때 할인이 있다라고 해주겠다. 다만 이 부분이 이 매출 원가에 가서 금액 얼마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게끔 해줘야 하니 이 부분의 성격을 따져보면 지금 제품 매출 원가라는 게 도착지이지만 우리는 뭐 사올 때 원재료를 사온 거에 매입 할인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드린 게 따라가는 도미노예요. 다 분계해서 넘어가겠지만 그러면 지금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에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길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계정이 영향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매입 할인 계정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원가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원재료의 매입 금액이 1,000이 아니라 얼마? 950으로 줄여서 이게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가를 줄이는 행위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반드시 코드를 선택할 때 내가 매입 할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계정이 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럼 그때 내가 원재료를 사왔으면 원재료의 원가를 줄여줘야 되고 상품을 사온 거였다면 상품의 원가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매입 할인이라든지 매출 할인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비용의 차감 계정의 성격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수익의 차감 계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왜 원재료와 관련된 관계 코드를 쓰냐면 여기에 가면 제품 매출 원가 부분이 제공품에서 제품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줄은 거예요. 이 자리가. 근데 얘가 재고 자산을 직접적으로 차감시키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최종적인 원가 부분의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매입과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요 할인 계정은 우리가 비용과 수익에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관계 코드는 연결을 해야 원가에 넘어가요. 그래서 원재료는 원재료 계정을 찾고 상품은 상품 계정을 찾습니다. 그럼 이 매입 얘기를 이렇게 했으면 매출도 똑같은 얘기겠죠? 그럼 내가 매출을 했는데 외상 매출은 갚을 때 이렇게 할인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제품 팔았는지 상품 팔았는지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순 매출액 계산할 때 무엇 할 것이다. 그게 영향을 줘서 금액 계산이 되지겠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론에서 배울 때 공식은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걸 배우시는 거고 그리고 그 공식으로 배운 건 다 회계 처리를 해야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빼서 손익계산서 손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그냥 이론 공부할 때는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하실 땐 모두 다 분계라는 걸 무엇하셔라? 하셔라.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의사항 중에 하나. 유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서진전자의 제품을 2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자, 우리 1,400만 원은 외상. 잔액은 약속 어음 만기 3개월짜리를 받았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끊어보시면 판매했대요. 그러면 제품을 판매하고 우리 돈 받는 조건 준 거죠. 그러면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 무엇할 것이다. 발생했을 것이다.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이다? 우리 대변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400만 원은 외상이다. 근데 여러분 제품은 어디에 속하죠? 재고자산에 속하죠. 그럼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이니까 이 외상은 우리 무슨 거래이다? 상거래이다. 그래서 외상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나요?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였다. 아니,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잔액은 약속어음이에요. 근데 이 어음도 상거래이니까 내가 어음을 무엇하였다?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받을 어음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지금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 당좌 자산에 수업했던 건죠. 근데 지금 재고 자산과 관련된 매출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런 분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대변에 수익의 발생을 먼저 쓸게요. 그래서 제품 매출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은 외상 매출금 반드시 거래처 서진전자 기록해 주시고 1,400. 나머지 600만 원은 받으럼 쓰시고 반드시 서진전자 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6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부분은요. 그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 분계가 어려운 거는 없어요. 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6번째. 두더지 상사의 제품을 500만 원에 무엇하고요? 외상으로 매출하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끝난 부분 보면 나는 누구를? 제품을 매출하였다. 아, 수익이 발생했구나. 근데 무엇으로? 외상으로 매출했네. 그럼 외상 매출금이 생겼구나. 거래처는 누구이고? 두더지 상사. 그러면 차변 대변 얘기가 다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면서 차변에 받을 돈이 생겼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뒤에 단서가 하나 있네요. 당점이 부담하는 운반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두더지 상사한테 제품을 무엇했는데 갖다 줘야 되는데 운반비가 발생했더라. 그 운반비는 내가 내야 되는 돈이다. 그래서 나는 현금으로 무엇했고 지급했고 그리고 운반비라는 항목이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게 고민이죠. 이 운반비는 뭐로 처리할 거냐? 자, 우리 재고 자산은 무엇하게 되면 매출을 하게 되면 판매를 하게 되면 처분을 하게 되면 무엇하셔라? 우리 매가 금액으로 수익을 잡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으면 무엇하신다? 그냥 다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얘는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앞에는 무엇이었어요? 내가 상품을 구입하는데 운반비가 발생했다? 상품으로 처리한다. 내가 제품을 파는데 운반비가 발생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된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것과 처분하는 부분에 발생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실게요. 자, 우리 어느 변에 대변에 제품 매출 500만 원을 기록. 그리고 현금 3만 원 운반비 지급 목적 준거 기록.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쓰죠? 외상 매출금 두더지 상사라고 쓰시고 500만 원. 그리고 우리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 3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된 부대 비용은 우리 모두 다 취득원가 누구 빼고요? 단기매매증권 빼고 그리고 우리 처분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재고자산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근데 재고자산이 아닌 이외 자산은 다 뭐로 처리하신다? 처분이익이면 처분이익에서 빼고 처분이익을 정리하시고 처분손실이면 처분손실 가산해서 처분손실을 증가시켜라. 이렇게 배우셨어요. 네, 그 정리까지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자, 7번째 얘기. 서진전자에 판매한 제품 중, 자, 여러분 판매한 제품 중이에요.
자, 판매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발생되어 있다? 아, 매출 이 얘기겠죠. 그래서 매출한 금액 중 10개, 한 개당 공급 단가 우리 얼마이다? 10만 원. 자,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무엇하였다? 반품이 됐답니다. 자, 내가 매출했던 거 반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매입했던 거 반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반품됨에 따라 우리는 무엇하겠다?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과거의 회계 처리를 추정을 해보시면 나는 차변에 우리 받을 권리 누가 있었다? 외상 매출금이 있었다. 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일부만 반품이 될 수도 있고 전부가 발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하였다? 우리 지금 발생되어 있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뭐가 생겼다? 나 반품이 있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나갔던 물건 들어오니까요. 내가 받을 권리가 무엇해야 될까요? 주로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고정리하시라는 거.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뭐라고 쓰시고 외상 매출금 감소시켜 주시고 거래처 누구이다? 서진전자. 근데 몇 개 반품됐다? 10개. 그럼 마이너스 10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 우리 10만 원. 그러면 우리 10개 곱하기 10만 원 하면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배웠다? 반품은 매입자 입장이었을 때는 매입 환출이라고 하고 내보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매출자 입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환입이라고 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쓰신다? 매입 환입. 다만 나는 무슨 계정 과목? 아, 이 부분은 전체 매출 금액에서 이게 빠져야 되니까 순매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 금액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 환입을 선택하실 땐 매출 계정 과목이 누구인지를 선택해서 넣어주셔라. 그래서 제품 매출인지 상품 매출인지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그러면 저희가 차변에 매출 환입 계정을 쓰면 원래 수익은 대변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만들었을 때 얘가 제품 매출 밑에 들어가서 제품 매출 금액을 줄이게끔 성격이 다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차감적인 계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이렇게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럼 프로그램이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론에 이렇게 답안이 사지선다해서 찾으라고 했을 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산에, 우리 지금 저희 반도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산에서는 이걸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반품은. 왜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개발자들이 이거를 넣으려고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품이면 그냥 무슨 부분, 아니 창고에 수량도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간접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냥 매출 금액 직접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반품 쪽은 이론상에서 배우는 이런 회계 처리를 우리 전산망에는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올 거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자, 무엇해라. 어차피 매상 매출금 대변에 보내면 차변에 있던 거 상계 정리가 되면서 감소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음수로 기록했어요? 양수로 기록했어요? 양수로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양수로 기록했어도요. 우리 지금 차변에 있었던 금액이 1,000만 원이었었다라면 1,000만 원에서 얼마가 빠져서 양수로 기록한 100만 원이 만나서 결론적으로 외상 매출금은 900이 남는 거죠. 그런데 1,000만 원에서 같은 변에 마이너스를 치면 우리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양수 얼마 남아요? 900 남죠? 결과는 똑같은 얘기겠죠? 그죠? 대변에 기록 하나, 차변에 기록 하나.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매출 환입 계정을 안 쓰고 무엇하겠다. 제가 분명히 이 매출 환입은 손익계산서 IS에 가면 내가 제품 매출이 있었다. 그럼 제품 매출 금액 얼마?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런데 매출과 관련된 뭐가 있었다라면 환입이 있었다라면 이 자리에 100이 들어와서 우리 결과론적으로 순매출은 얼마이다? 90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차감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건데 아이 그냥 직접 무슨 부분? 아이 손익계산서 기록할 때 900을 직접 들어오게끔 회계 처리하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같은 변 대변에 무엇 하겠다? 마이너스 100 하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도 1,000만 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만나면 제품 매출 얼마가 된다? 그냥 900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경우에 손익계산을 열면 뭐가 보이지 않는다? 매출환입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냥 900이 보여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제재가 없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땐 자, 이론상에서는 이 원리가 맞지만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자, 위에 써둔 이 이론상의 원리를 넣는다 안 넣는다?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00만 원,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0만 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로그램 저게 구동이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반품은 모두 다 자기 자리에서 무엇한다? 음수 처리한다. 원래 회계는요. 음수 처리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원칙적으로. 근데 프로그램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양수로 처리하겠어요? 안 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반품은 전산에 들어가면 다 음수 처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도 또 따라가셔야 되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8번째 문제. 자, 서해물산의 제품 외상 매출금, 제품과 관련된 외상 매출금. 자, 7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외상 매출금의 몇 퍼센트? 3%를 할인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건 매입 할인이었죠. 자, 지금 푸는 건 무슨 할인일까요?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우리 매출 할인이네요. 그래서 나는 매출과 관련된 할인이 있었다. 그게 몇 프로이다? 3%이다. 그러면 700만 원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우리 21만 원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 700에서 21만 원 뺀 건 모두 뭐로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럼 보통예금은 증가하고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니까 외상매출금은 감소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700이 다 들어오지 않고 할인한 것만큼 빠지고 들어왔고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뭐를 팔았다? 제품을 팔았다. 그럼 이 할인 계정은 반드시 누구와 관련된 거? 제품, 매출과 관련된 할인 계정을 쓰셔야 우리 뭐가 될 것이다. 요것도 차감이 될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넘버분. 자, 그러면 요 부분 분개를 해 보시죠. 자, 그러면 분개를 해 보시면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었던 700만 원 상계 처리 그리고 거래처 서해물산을 입력.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 매출 할인 그리고 누구에 대한 제품 매출과 관련된 코드를 선택. 자, 금액은 21만 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679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은행은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없으니까 시험에선 입력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매출 할인도 무엇할 수 있다. 직접 차감해서 기록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출제자 성향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매입 쪽은 그런 문제를 반품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매입 할인 우리가 아까 하나 풀어봤잖아요. 그쪽에선 직접 차감법 쓰는 얘기를 차라리 안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매출 쪽은 두 가지를 자꾸 섞어서 내요.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록을 해서 손익계산서에 등장시키는 회계처리 방법을 쓰는 거를 내는 출제자가 있고 무슨 부분 시험지에 무엇으로 써준다. 그럼 제가 아까 반품 얘기할 때는 직접 차감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한다 이렇게만 줘요. 그런데 답이 그냥 무조건 직접으로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반품은 매입이든 매출이든. 근데 할인이나 애누리 계정은 시험지에서 글씨를 찾아야 돼요. 무슨 부분? 우리 무엇한다? 제품 매출에서 나 무엇하겠다? 직접 차감하겠다라는 글씨가 시험지에 써 있습니다. 자, 지금은 시험지 어느 곳에도 이게 시험지 문제였다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 매출 할인 계정을 제품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세요라는 글씨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답은 뭐가 답으로 공지가 된다? 매출 할인으로 공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써놓고 요 끝자락에 뭐라고 써준다? 어디에서? 제품, 요 글씨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제품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시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답이 됩니다.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때는 답이 매출 할인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답이 매출 할인이 없는 거로 답이 나오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금액의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희가 회계 처리할 때 재고 자산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분할 상품 계정을 써서 2분법을 쓴다, 3분법을 쓴다, 5분법을 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게 뭐였냐면 계정 과목이 상품과 관련된 게 몇 개냐라는 얘기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상품 계정도 있고 그리고 상품과 관련된 할인 계정도 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누리 계정도 쓰고 반품과 관련된 계정도 쓴다. 그러면 계정 과목 수가 계속 늘잖아요. 그게 3분법, 5분법이 계정 과목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쓰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2분법이라고 하는 건 상품과 우리 돈 갚고 돈 주는 식의 관점만 쓸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접차감법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3분법을 쓴다 그럼 또 상황이 달라지죠. 5분법을 쓴다 그럼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두 가지 방식을 줄지 않을까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직접 차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보통 예금이 원래 받는 돈이 얼마이다? 67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만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하는 금액은 우리 7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셔서 매출, 할인과 관련된 21만 원을 차감해서 실제 받는 돈을 씁니다.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를 쓰자? 700은 정확하게 써줘야죠. 그래야 차분했던 외상 매출금 700이 만나서 상계가 될 거니까. 그러면 차대가 안 맞잖아요. 여기까지 기록하면. 그래서 이제 우린 여기에 뭘 쓴 거예요? 매출 할인을 썼던 거예요. 근데 매출 할인 쓰지 말고 어디서? 제품 매출에서 무엇해라? 직접 빼라. 차감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품 매출 계정은 원래 수익 계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이었다? 대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관련된 제품 매출 계정을 써버리시고 그리고 여기에 음수 표시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1만 원.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런 계정은 차감 계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가서 봤을 때 제품 매출은 원래 얼마가 있었을 것이다. 700이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매출 뭐가 있다고 할인이 있다고 분개를 하면 이 아래쪽에 얘가 붙어서 무슨 부분? 마이너스 21만 원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품 매출은 얼마가 된다? 679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1만 원 하면 결과론적으로 그냥 679만 원이 찍혀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직접 차감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실제 AT가 좀 많이 섞어냈었어요. 그런데 전산도 요새 다 섞어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들 다 섞여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산이나 AT 모두 섞어내고 있고요. 이거 회사는 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왜 가서 확인하라고 할까요? 어떤 회사는 A 안으로 하고요. 어떤 회사는 B 안으로 하고 있다. 결격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전혀 문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회사가 과거부터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A안, B안 모두 다 사용하고 있고 시험도 모두 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매입 쪽에서 안 보여드리고 매출 쪽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매출의 출제 빈도가 더 높아서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매입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문제까지 다 풀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8번째 문제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맞는 것은? 여러분, 취득원가 산정할 때 우리 플러스해야 되는 부대비용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네, 부대비용은 플러스가 되죠. 자, 판매 수수료, 판매 시의 운송비용. 자, 판매는 사실상 여러분 재고자산을 사서 갖고 있다가 팔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판매비예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우리가 관리비라고 얘기하는 판관비가 있었죠. 네,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재고자산을 무엇하는 과정?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된 수입관세. 그래서 제세공과금이네요. 이게 포함시켜야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상품면 상품, 원재료면 원재료. 답은 3번. 자, 네 번째, 인수 후. 자, 인수했으니까 여러분 벌써 창고에 도착했다 안 했다? 했다. 내 사무실에 도착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나서 나 창고에 보관했어 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보관료. 그래서 인수 후 판매할 때까지 들어간 보관료가 있었다. 이것도 뭐로 처리하는 게 맞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관료.
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관료나 창고료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가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실질적으로 도착하는 장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 들어가는 보관료는 취득 원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고에 도착이 돼서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럼 그 부분이 우리 팔 때까지는 계속 보관료가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뭐로 가야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 더 낼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보험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 자, 우리 국내에서는 보험 가입 잘 안 하지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위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요. 그럼 해외에서 수입할 때 창고까지 들어오는 보험료가 있었다? 그거는 취득원가예요. 근데 우리 왜 동산에도 보험 가입해야 하네요, 여러분? 하죠. 우리 동산이란 건 움직이는 애들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도 보험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창고에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그냥 보험료예요. 이런 것도 구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4번은 인수 후인지 인수 전인지를 꼭 확인하셔라. 그래서 인수 전에 발생된 거는 취득원가, 인수 후에 발생된 거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입 원가는 매입가에게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맞는 얘기고요. 제조 원가는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자, 이들은 내가 빵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추적이 가능한 원가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비와 제조와 관련해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옆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도와주는 거, 그런 걸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제조 간접비.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생산량에 따라서 무엇한다? 우리 더 많이 들어가거나 더 적게 들어간다. 아유, 생산량 관계없이 너는 무조건 이만큼은 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변동비 또는 고정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변동제조 간접비와 고정제조 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여러분 이게 제가 공통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A 제품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B 제품 만드는 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공통비예요. 같이 쓴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A 제품의 원가가 얼마이고 B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되니까 무엇할 수밖에 없다. 배부할 수밖에 없어요. 안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은 부분. 우린 이거 교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글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가 어디에서 들어올까요? 지금 요 부분이 원가회계에서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원가회계에서. 그럼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매입 원가에서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는 차감하나 할인은 차감하지 않는다? 다 차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애누리도 할인도 매입이니까 여러분 환출이 들어야 되겠네요. 네, 환출은 무엇한다? 차감한다.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자,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자, 이 부분은 어제 무슨 부분? 수량 결정 방법 얘기할 때 여러분 저희 감모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감모. 자, 그럼 이 감모라고 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네, 요걸 이제 따로 수업을 또 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부분은 내가 아무리 재고자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또는 생산 때 생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만큼의 감모는 나올 수밖에 없다. 손실은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의 수량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건 정상적인 감모예요.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다 정리시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게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무엇으로 간다? 영업의 비용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 영업의 비용은 영업적인 비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이 표현 맞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영업의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부분? 4번 맞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다 배우지 않은 얘기도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진도가 다 빠진 상태였으면 괜찮은데 진도가 일부가 나가고 일부가 안 나간 상태여서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이번 시간에 풀고자 했었던 문제까지는 다 마무리됐고요. 중간에 수업할 때는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어야겠는데 프로그램 입력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던 그 부분은 한 번 더 숙지를 좀 해주신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택일해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